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젠 다 지난 과거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잘 아는 남사친이 있다면서 교수인 남자 얘기를 꺼냈죠. 성품도 두리뭉실하니 괜찮다며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친구의 말에 솔깃했고 또 믿을 만한 친구가 주선해준 자리라서 그 남자를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처음 본 그 남자의 인상은 선하면서도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무난했고 제 얘기를 경청해주며 공감해주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끌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그 남자와 연인 관계로 진전이 되었죠. 저희는 보통의 연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남산에 들러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교수라서 그런 건지 지적인 매력도 상당했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의미인 뇌생남은 제 남자친구에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역사학 교수였던 남자친구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여담으로 얘기해주곤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지적인 매력에 매료됐고 저희는 대화 코드 또한 잘 들어맞았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2년이 다 되어 갔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저를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해 줬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에 촛불을 켠 채 약혼 반지를 꺼내 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프로포즈에 감동받았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다툼이랄지 갈등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의견을 잘 존중해줬고 저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결혼은 이대로 순조로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분은 아닌 듯 보였죠. 괴팍한 인상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존재에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억지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 아들이 교수니까 교수 사모님 듣고 싶으면 꼬박꼬박 월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렴.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결혼 미루도록 하마. 어머니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드리는 건 저한테 무리인걸요. 100만 원씩이라니? 내 아들이 교수인데 교수 신랑감을 두고서도 고작 100만 원이 무리라고? 네 어머니, 교수라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있는데 아무래도 100만 원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당황스러운 요구에 기가 찼어요. 아무리 아들이 교수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액수를 그것도 매달 요구하는 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남자친구와 깊이 상의하자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도 으름장을 놓듯이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단 준비할 때 현금 예단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서 5천만 원 정도 해오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는 명품 가전하고 샤넬백
그리고 에르메스 식기도 현물 예단으로 준비해라. 너희 예물도 단단히 큰맘 먹고 준비해야 해.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 시계는 오메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알도록 하고. 어머니,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할게요. 아, 순 떨어져 서원. 그 할 수 있는 선이 얼만데?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는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도 말하기 민망한 수준인가 보네.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안 한 요구에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에 대해서 수준을 운운해가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교수이긴 하지만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콧대 높게 구는 게 참,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잘났다는 건지 아들이 교수라는 점 하나만 믿고서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화가 났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가 속상한 제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시어머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저를 잘 다독여 줬어요. 자기 어머니를 결혼 전까지 잘 설득해 보겠다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일단 화를 꾹꾹 눌러 담고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이 끝났고 저희는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도착할 때쯤 때마침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다 같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타고 온 벤츠를 보고서는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화색이 돼서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저희를 깍듯이 반기지 뭐예요. 아휴, 좋은 차 타고 오셨네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네, 식당 안으로 어서 들어가시죠. 저희 식구들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정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반기시니까 저는 왠지 찜찜한 게 불안해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식 날을 서둘러서 잡자는 말이 나올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대를 하시면서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얘네들 결혼하는 날짜는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 이맘때라 그러니까 얘들 결혼날은 내년 이후에나 날짜를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결혼을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선심 쓰듯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걸로 하죠.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희 가족은 심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듯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하는 결혼이면 어차피 결혼한 셈 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내 며느리가 됐다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네요. 네? 아,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면 좋죠. 저희 엄마는 약간 찜찜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맞추려 대답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에 얘기했던 100만 원을 매달 붙이면 되겠네요. 네? 맙소사,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착각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죠. 아직 결혼식조차 치르지 않은 저한테 시어머니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는 아직 100만 원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떼쓰듯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벤츠를 타고 온 저희 가족을 보고서 대단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선포에 저희 부모님은 황당한 듯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씩 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 어머니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은 있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부모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한테서 돈 받을 가망이 별로 없다고 여겼는지 다시 저희 집안에 대해 깔보듯이 말했어요. 거참,
차만 번지르르 해가지고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모양이네. 이래서 겉멋만 들은 집안하고는 결혼해선 안 돼. 내 아들이 교수라고 교수. 교수 아내가 될 처지면 그에 걸맞게 시어머니도 대접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 한마디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 집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교수면 뭐요? 그러는 어머니는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제가 설령 어머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도 어머님이 과연 고마움을 아실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아닐걸요? 한두 번 들어드렸다가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요구만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일단 미루도록 하자. 어차피 성에 안 차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을 미루자뇨? 잘못은 그쪽에 놓고서 내 딸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저희도 그쪽 못 믿어온 사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하네요. 그러자 적반하장이라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화를 내더군요. 내가 한 말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유나는? 참나, 시어머니 용돈 하나 제대로 못 갖다 바칠 처지인 주제에. 하여튼 이 집안은 외제차 타는 허영씨만 가득 찼네. 저희가 외제차를 타든 뭘 타든 왜 비꼬세요?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네, 그러시던지요. 어차피 나올 돈도 없는 집안이라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의 극에 달한 감정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쩔쩔매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 되긴 했지만 저나 저희 가족들 모두 무척 화가 난 상태였기에 자리를 박차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이러다간 결혼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취소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혼이고 뭐고 이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죠. 남자친구는 이 상황에 당황했는지 여러모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진 지도 2달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친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괴로운데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를 못 잊어 힘겨워할 때쯤에 남자친구한테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엄마한테는 더 이상 돈 문제로 힘들게 안 하기로 하고 내가 대신 약속 받았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미뤘던 결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난 아직 널 못 잊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하자 제발.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선 남자친구를 만나보고서 시어머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들어보기로 했죠. 결정은 그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약속한 커피숍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의 안색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동안 시어머니의 등살에 남친이 소갈이 하면서도 어렵게 결혼 문제를 밀어붙인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친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왔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다. 우선 우리 결혼이 이렇게 미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그때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한 거에 대해 내가 진작 결판을 지었어야 됐던 건데 내가 엄두가 나질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사실 나도 그게 이해가 잘 가질 않았어. 그땐 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때 오빠가 미리 어머니께 잘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알겠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머니께서 바뀌셔야 할 텐데 그게 쉬울까? 어머니가 바뀌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너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결혼 승낙도 받았고. 그러니 이제 네 대답만 남아있어. 나랑 결혼해줄래?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도 저에겐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터라 신중해야만 했죠.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기로 약속은 했다지만 한 번 어긋난 결혼, 2번 어그러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다란 고비를 한 번 맞은 뒤라 그런지 이후로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어렵게 다시 잡은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모두의 협의하에 그해 초여름쯤에 결혼식을 치르기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별말 없이 넘어갔다는 게 큰 발전이라면 발전이었죠. 비록 시어머니가 약간은 투덜거리시긴 했지만요. 뭐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리는 그런 궁시렁쯤이야 문제가 되겠어요. 신혼여행지도 정했고 예단 및 예물 또한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하면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또 어떤 꼬투리를 잡으실지 몰라 저는 늘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행여나 또 다른 돈 문제로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남자하고 파혼까지 갔다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걸 보면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지면 후회하면서 살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바짝 긴장을 한 채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어요. 부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결국 제 결혼에 다시 차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껏 내 아들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결혼하면 넌 그때부터 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거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시죠? 이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너는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 날 입을 옷 사라고 네가 보낸 돈이 나 참 기가 막혀서 이게 옷 사 입을 돈이니 푼돈이지.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당장 1,000 더 이체하도록 해라. 어머니, 이미 어머님과 아버님 정장값으로 3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1,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요? 저한테 더 이상 돈 문제로 이러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참, 내가 예전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정장값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었니? 암튼 내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리로 바로 보내.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전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 이젠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툭하면 돈 문제로 저희 결혼에 제동을 거시는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쩜 매번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세요. 뭐라고? 피를 말려? 아이고, 그래.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안 되겠다. 니들 파혼해라 파혼해. 툭하면 파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놀라더군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말야, 이게 다 우리 엄마만의 문제일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오히려 지쳤다더군요. 결혼 전날인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달래줄 수는 없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랑 불협화음을 내면서 자기 주장만 펼칠 거면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하자고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친구의 적반하장식의 발언에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잘못은 자기 엄마가 있는데 중재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결혼 전날 파혼을 하자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나무인인 시어머니와 그걸 막을 힘도 없는 남친한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남자친구의 파혼 통보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피해를 당한 상황에 오히려 남자친구는 자신이 중간에 껴서 피곤하니까 되려 제 탓하면서 파혼적으로 가닥을 잡는 거잖아요. 정말 뻔뻔하게도 말이죠. 믿었던 남자친구한테 받은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친에 대한 신뢰감마저 깨지고 나니까 이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됐죠. 그런데 그냥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간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이며 정신적 피해까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서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지만 제 편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외면과 배신에 전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전 고통스러웠고 그런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런 놈과 깨진 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수천 번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얼마 안 가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기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그 파혼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가슴이 아팠는지 저에게 그만 잊으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런 못난 남자랑 그 엄마 때문에 내 딸이 끌려다니면서 망가지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내 딸 속만 골물라. 엄마, 아빠, 나 파혼 당한 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는 게 나을 거야.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타령만 하면서 사는데 그따위로 살다 보면 언젠가 둘 다 천벌받을 거다. 순간 엄마의 말에 번뜩했어요. 천벌? 그래, 남자친구랑 그 어머니는 천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 그렇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응징을 해줘야겠어. 부모님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벌을 받도록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죠. 나쁜 인간들한테 하늘이 벌을 주지 않는다면 당한 사람이라도 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저희 경우에는 파혼에 대한 책임이 남자친구 측에 있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미루고 거절한 점과 남자친구도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고 거절한 점이 결정적 사유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자친구가 덩달아서 결혼을 미뤘었고 또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말했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들을 근거로 저는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난리더군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어림도 없죠. 그간 저와 제 부모님이 당한 수모가 얼마인데.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한마디 해줬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집엔 큰 타격이 될 액수였죠. 악몽 같은 파혼의 굴레에서 벗어난 저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상처받은 기억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면서 나름 편안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낚시터에서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기도 하고
밤에 가족들과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상쾌한 저녁 공기도 마시며 다 함께 수다를 떨기도 하죠. 집에 와서 야식거리로 라면에 파 송송 썰고 계란 풀어서 뚝딱 만들어 먹노라면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저한테 이만한 힐링 라이프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은 물 흐르듯 떠내려 보내는 게 결국에는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결론적으로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편안하고 힐링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소녀의 엄마이자 올해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의대에 입학하던 해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 끝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또래보다 일찍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젊었을 때 더 많이 놀고 결혼할 걸 하는 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결혼한 덕분에 제 딸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날이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 저에게도 세상을 집어삼켜버릴 만큼 거센 파도가 몰아쳤던 때도 있으니까요. 의사며느리와 민간요법에 심취해 있던 한의사 시어머니의 갈등 때문이었죠. 의대생인 저와 경영학과 복학생이었던 남자친구는 교내에서 뜨겁기로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는 레지던트 과정 이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고, 당시 남편도 자신이 희망하던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우리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조차 아까웠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혼담은 빠르게 오갔어요. 상견례까지 이어지는 동안 별 문제 없이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저는 시어머님이 좋았어요. 비록 분야는 달라도 같은 의학자끼리 통하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를 만나러 병원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고는 그런 생각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게 물으셨죠. 자식은 얼마나 낳을 생각이니? 저는 남편과 미리 이야기해둔 대로 소신껏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부모가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 가질 생각이에요. 자식 낳는데 어디 때가 따로 있다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루빨리 아들 낳을 생각은 안 하고선? 뚱하니 토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살짝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출산 강요도 모자라서 아들 타령이래요. 그리고 딸 자식은 당신 손주 아니랍니까? 결혼 전부터 찾아와 손주 타령을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왜 어머님이 아들 손주 타령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글쎄, 제 남편이 7대 독자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7대 독자가 아니라 세대당 자식 하나 겨우 얻을 만큼 손이 귀한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 또한 손 귀한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저러실까.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아이 계획은 없었죠. 그래서 신혼기간을 즐기며 보냈어요. 우리 부부에겐 일과 사랑을 모두 챙기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죠. 다행히도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셨어요.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주기적으로 얼굴을 비출하거나 얼마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라는 강요는 없었어요.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제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는 내심 시어머니께 많이 고마웠어요. 저희 부부를 존중해 주셨고 명절 때나 한번 찾아오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나마 명절 때도 서울까지 먼 길이니 밥만 먹고 바로 출발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다 연기였더라고요. 그동안 보이셨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신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을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검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너는 참 눈치도 없다 얘. 내가 너 편하라고 그동안 발길 끊고 내버려뒀는 줄 아니? 니들 애 만드는데 방해될까봐 그런 거다.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면 너희도 뭔가 보여줘야 할 거 아니니? 아무튼 길게 말해봐야 입 아프고 딴 거 안 바란다.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안겨다오. 딸 자식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들 손주로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저희 부부 생활을 존중해 주셨던 게 아니라 시댁까지 오고 가는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아들 생산에 힘쏟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던 거였어요. 모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제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닌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서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서운한 티를 팍팍 내시며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 한동안은 예전과 같이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애꿎은 시집살이를 빌미로 시어머니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했고 늘 불안했죠. 시어머니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아버렸으니까요. 이대로 저희 부부한테 아이 소식이 없을 경우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이런 불안한 날들이 길어지자 차라리 예정에도 없는 자식 걱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집살이가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운 좋게도 그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여느 때와 같이 일과 사랑을 충실히 챙기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언니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산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렸죠. 그런데 그동안 관심도 없던 아기 옷이 그날따라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조그마한 신발에 베넷저고리까지. 그 앙증맞은 모습들의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의 아이를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남편도 글쎄 눈물을 훔치고 있지 뭐예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아이 가지려고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시며 흐느끼고 계셨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지쳐만 갔어요.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매일같이 지쳐가셨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얘, 너희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한번 내려오렴. 진맥 짚고 약이라도 지어주게.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님은 직접 제 상태를 확인하셔야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범이랑 같이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내려와. 양의학은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몸엔 한의학이 맞는 법이야.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저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불임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남편 쪽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정자수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다가 활동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활동성만 떨어질 뿐이지 정자 자체에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소견이어서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를 알고 나니 걱정이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며 생활했죠. 오직 사랑스러운 이세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으로 짐을 챙겨 오셨어요. 어머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병원에 가서 휴직계를 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임신 초기인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한의사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니 왠지 마음도 놓이고 든든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유산조짐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든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돌변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병원을 나오는 내내 투덜거리셨어요. 책각 것들이 의사랍시고 거들먹거리는 이 지경이지? 이래서 양학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만 따라와라. 어머님은 저를 택시에 태우셨어요. 기사 양반, 잘하는 보신집 알면 거기로 갑시다.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오딱 오돌이 등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효능을 제게 설명하시면서 용봉탕을 주문하셨어요. 용봉탕이라고는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저는 서빙된 음식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안에 자라가 통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자라와 눈을 마주친 것 같다는 기분도 살짝 들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고개를 돌렸죠. 국물 한 수저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이게 다 약이다. 우리한테는 우리 전통 방식이 맞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의중은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 강요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간은 꼭 먹어야 해. 자라 간은 용왕께서 불로장생의 명리학으로 찾으셨던 거야. 어머님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한의사도 의학자인데 의학자 입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말씀만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무엇보다 용봉탕이 아들 낳는데 특효라는 말씀에는 의사이기 이전에 현대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태아를 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용봉탕은 너무도 낯설고 역겨운 식재료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거절했어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가 소화기관에 물이라도 주게 되면 가뜩이나 유산조짐이 있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당시 저는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짜주신 식단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택시를 타고 서울을 휘젓고 다니시며 온갖 몸보신 음식을 집으로 포장해 오셨죠. 염소탕, 토끼탕을 시작으로 온갖 생소한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과 저는 대립을 했고 그러는 사이 점점 더 태아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차근차근 제 소견을 설명드렸어요. 생소한 식재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인 효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제 신체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이라도 나타나게 될 경우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이 간다. 저는 어머님이 기분 상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는 병원에서 짜준 식단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약재시장에서 약재를 사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약재들을 손수 다려 저에게 건네셨어요. 진해에 말벌집에 당나귀 고환 등 생전 접해보지도 못한 약재가 들어간 탕약이었죠. 저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주룩 흘렀어요. 모양새야 어찌 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음식이었지만 한약은 약물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정체 모를 약물이요. 태아를 위해 감기약도 마음대로 못 먹는 게 임산부인데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함부로 복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한의사라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 소위 말하는 야매 한의학에 심취한 분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약재상 주인에게 전화해 약재들을 추가로 주문하는 사이 남편이 저 대신 탕약을 원샷했어요. 그리고는 출근길에 오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혹시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알았지? 남편은 알겠다며 출근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가 근무했던 병원 응급의학과 선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남편이 실려왔다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보니 남편은 호흡기를 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딱 봐도 심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어요.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이요. 남편이 맞고 있는 주사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병세는 쇼크가 확실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아찔해졌어요. 만약 남편이 아닌 제가 탕약을 먹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그 순간 야매 한의학에 빠진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양의사들을 지탄하며 약재상 주인에게 희한한 약재를 주문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복도로 모셔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 어머님이 지어주신 보약 먹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저걸 먹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걸 왜 아범이 먹었다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남편 잡아먹으려니로구나. 여자한테 맞는 약을 왜 사내놈한테 먹여? 네가 이 사단을 낸 거야. 의사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약에 남자 여자가 어딨나요? 남자한테 먹여서 해로운 약이면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로운 거죠. 임산부랑 태아한테는 특히 더요. 썩을년? 이거 하나만 알아두거라. 정 남편을 잡아먹고 싶거들랑 내 앞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놈 여럿은 안겨주고 잡아먹어야 할 거야.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고함과 욕설을 쏟아내셨고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링거까지 뽑아가며 급하게 달려와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약재상 주인을 대동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약재상 주인이 가져온 것은 맙소사, 살아있는 살모사였어요. 독사 중에 제일 독한 독사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와 남편은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낯선 약재상 주인은 까치 살모사의 이빨에서 독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의기양양하게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보라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탕약이 못 믿어온 눈치길래 준비했다. 산부 건강이라 아들 낳는데 즉효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 들이키거라.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까치 살모사의 독은 신경독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에요. 신경마비로 인한 호흡곤란과 질식, 심장마비 등을 초래하죠. 다만 단백질로 구성된 독인 덕분에 사람의 위장에서 분해가 되지만 위장에 티끌만한 상처라도 있을 경우 그대로 중독이 돼요. 산모 건강과 아들 낳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저는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었죠. 내가 잘 설득해볼게. 일단 남편을 믿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맨날 하든 똑같은 궤변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한테는 우리 것이 맞는 법이야.
누가 뭐래도 산모 건강과 아들 낳는 데는 살모사독이 즉효다. 나도 이거 먹고 네 신랑 낳았어. 며느리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모자라 이 상황에도 손주 타령을 하다니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금 하는 이 행동 당장 멈추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뻗대셨어요. 결국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불법 의료 행위와 까치 살모사의 무단포획 혐의로요.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시어머니와 약재상 주인은 연행되었어요. 경찰 손에 끌려가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발악을 하며 제게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뱃속에 있는 제 아이에게도요. 참다 못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평생 원망하고 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중요한 만큼 저에겐 제 아이도 소중해요. 물론 제 남편도요. 어머님의 잘못된 맹신이 어머님 아들은 물론 손주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가족을 건들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님이 경찰 손에 연행된 이후의 소식은 잘 알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의절을 한 채 살고 있었거든요. 다만 간략적인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그날 일로 어머님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어머님이 운영하던 한의원은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이사를 가셨는지 주변 사람들도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와 남편은 천사 같은 딸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고생 끝에 만난 딸아이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어요. 모든 순간이 감사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병원에 복귀하던 시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야매 한의학 사건으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였기에 더 열심히 환자를 돌보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고 저는 급히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동했어요. 베드가 막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환자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생사를 오가는 시어머니를 마주한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넋놓고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했으니까요. 그때 구급대원이 저에게 탕약을 건네며 환자가 발견된 장소에 있던 거라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순간 지난날 겪었던 살모사 독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레지던트들에게 급히 탕약의 성분 분석을 지시해놓고는 마침 연락을 받고 도착한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남편이 무너지더군요. 비록 의절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저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가 할 일은 의사로서 어머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어머님은 의식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드신 탕약의 성분은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 대뜸 그러셨어요. 아들이더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손주를 향한 집착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 어머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죽고 나면 손녀건 손자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셔야 할 건 오직 어머님 목숨이에요. 어머님이 사셔야 어머님 손주를 안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세요. 기를 쓰고 사시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내내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도 간절히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님도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 역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날 우리 고부간의 앙금은 그렇게 눈물에 녹아버렸어요. 며칠 뒤 어머님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드신 탕약에는 위험한 성분들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 급성 간부전이 온 거였죠. 긴 치료 끝에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죠. 비록 어머님이 원하셨던 아들 손주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좋아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손녀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련의 사건들로 저와 어머님 사이에는 굴곡진 정이 쌓이게 되었고 여전히 의견 대립은 있지만 다시 고부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양의약을 배척하지 않으세요. 그럴 만도 하죠. 그 덕에 당신이 살았으니까요. 더불어 야매 한의학에 대한 맹신도 어느 정도 거두신 것 같아요. 이제는 몸이 안 좋으시면 약재상에서 약재를 사다 탕약을 끓이기보다는 근처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시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도 있어요. 바로 아들 손주죠. 여전히 어머님은 둘째는 언제 가질 건지 저만 보면 닭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은 제가 들어드리려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노력해봐야죠.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